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되며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이 뜨겁다. 특히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의 경제 정책에 대한 팽팽한 의견차를 보여준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차도 좁혀지지 않는 상황. 경제 정책 기조와 더불어 재정 정책에 대한 의견도 쏟아지는 상황. 최근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고용 여건의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이런 가운데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이 모아진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상황.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리고 우리 경제의 체질 변화를 위해 현 시점에서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정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이 경제 문제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집값, 금리 등 일상 경제에서 어려운 거시 경제에 이르기까지 정부 경제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파적 입장까지 맞물려 정말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공통된 것이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뭔가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논의와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패널을 향해서도요, 직접 질문을 주시면은 또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누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산업연구원장을 하셨죠.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런 쟁점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위원이시죠.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가 많이 어렵고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면 극복 못할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경영인을 경험하셨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김연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서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대인입니다. 경제 문제의 해법은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서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토론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인식을 정확하게 심는 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경제 문제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이 진단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은요 세부적으로 진단을 해보겠는데 그 전에 종합적으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진단하신지 먼저 김동훈 교수님. 네, 종합적으로 보면 아마도 우리 경제가 지금 조금 어렵다라는 데는 누구나 아마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다. 예, 조금 어렵다. 예. 그것은 뭐 경제 성장의 수치로서 보더라도 그렇게 그다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받고 있는 몇몇 지표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것은 예를 들자면 고용의 지표가 어렵다. 네. 그리고 투자의 지표가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등등이 굉장히 사람들을 좀 걱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최근에 수출이라 할까요? 몇 가지 우리 산업이 이렇게 실적을 내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눈에 띄게 좋은 실적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경제 진단이 꽤 어렵다고 보고 과연 그 수출이 우리 경제의 체질이 굉장히 바뀌어서 실력이 좋아져서 나타난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진단이 필요하군요. 정세영 교수님.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수출 소비는 괜찮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투자, 고용 지표는 좀 안 좋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좀 안 좋지만 기업 업황 지수는 또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특히 고용이 좀 안 좋은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고용 없는 투자, 고용 없는 성장이 더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저희가 당면한 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김윤학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신문을 보면 특히 일부 신문에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곧 망할 것처럼 또 그렇게 선정적인 보도가 나오는데 예.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런 사실은 정도는 아니다. 예. 예, 뭐 거시 지표는 나쁘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은 굉장히 호조입니다. 그 나중에 우리 수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작년에 수출이 좋았는데 그 전해의 기저 효과로 올해는 저 개인적으로 수출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수출이 굉장히 좋고요. 경제 성장률도 지금 뭐 3.0에서 2.9% 혹은 뭐 그것도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OECD 평균 올해 예측이 한 2.4%, 2.5 정도 본다면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거시 경제 지표 자체는 나쁘질 않은데 그럼 문제는 수출 경우는 절대적인 것보다 이전에 비교했던 기저 효과 때문에 이번에 성장을 아니죠. 재작년에 아주 안 좋았고 작년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예. 올해도 여전히 좋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추세입니다.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객관적인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말씀들 하신 대로 소득 격차가 일부 통계에 의하면 그 통계도 또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심화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능력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기업체 근무 경험자로서 설비 투자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 네. 지난달에 5.7% 감소했는데 4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사실은 근한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 설비 투자가 몇 달 감소한다는 것, 몇 달 후에 경기를 내다볼 수 있는 선행 지표가 되는데 네. 결국 앞으로 한 서너 달 동안은 고용이라든지 성장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 선행 지수도 굉장히 지금 또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인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추세 자체가 지난 몇 달 동안 좋지 않다 보니까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좀 모색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보도가 되고 있는 것, 일부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뭐 설비 투자 등을 포함한 미래의 전망을 좀 한 어둡게는 요소들은 있다라고 보시네요. 네, 선대인 소장. 뭐 경제가 어렵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지표상으로 좋아 보인다는 부분도 사실 뜯어보면 굉장히 많은 착시 현상을 낳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제 뭐 수출 이야기도 하셨지만 네. 수출이 좋아진 것도 반도체 그리고 뭐 석유화학 일부 업종이 이렇게 좋은 거지 사실 다른 업종들은 한마디 죽쓰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 사실은 이제 지금 한국이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 볼 때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또 고령화 추세가 지속이 되면서 이 저성장 압력이 강해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수출 위주의 나라에서 미중 뭐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늘려놨던 부동산 가계 부채 거품 네.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서울 집값 뛰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뭐 고용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뭐 고용난이 온 것 아니냐. 뭐 그래서 이런 논란도 불붙어 있는데 이런 것도 언론의 이제 잘못된 진단과 보도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토론에서나마 그런 것들을 조금 정확하게 짚었으면 합니다. 네. 아까 뭐 최저임금 관련 또 소득도 성장 뭐 관련 얘기는 오늘 세부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우리 경제를 이야기할 때 세계적인 흐름은 호황인데 우리는 좀 시원치 않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비교해서 볼 게 주변 국가인 세계적인 흐름하고 또 하나 우리가 경제 정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의 효과라는 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10여 년 이상 지나서 나는 것도 있고 합니다. 경제 분야도 단기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뭐 장기적으로 걸려서 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좀 감안해서 우리가 오늘 진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일단 세계 경제 상황에 비춰봤을 때 현재 우리 경제 어떻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이 경제 문제를 이렇게 논의를 할 때 네. 대체로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경제 성장이 나왔던 게 거의 뭐 우리 체질에
익숙해진 그런 요소이죠. 성장률이요. 그럼요. 네. 그건 우리나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좀 낮은 단계에서 선진국을 캐치업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었겠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라 할까요? 그것이 굉장히 잘 갖춰져서 굉장히 잘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우리 경제가 선진국보다 나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보이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건 그 세계 경제 전체의 선진국들, 특히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 다 짚어보면 그 선진국들은 꽤 경제 성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다 거의 목도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하. 고용 지표잖아요. 고용 지표가 미국이나 일본은 거의 일자리가 말하자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성장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좀 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 실업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의 사정도 꽤 좋아지고 있다. 아, 유럽 국가들도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있다. 물론 우리 이렇게 본래 실업 문제가 크지 않던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나쁘지만 예.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고 예.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과거 옛날보다 그런 경제 성장의 힘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일자리도 많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일정한 궤도에 오른 다음에는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이 상당히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이 있다는 우려가 많네요. 그런데 그 지난달에 8월에 IMF에서 경제 전망을 모든 주요 선진국들에게 다시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그 성장 전망률을 조금씩 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이 지금 젊은이들이 없어서 일자리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조차도 성장률을 내렸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올해 초기에 3.1%, 3.0% 이렇게 전망을 했다가 지금 2.9% 네. 이 정도 내렸는데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 좀 비슷하게 내린 것이고, 선진국 전체적으로 IMF에서 올해 2.4% 성장하겠다고 전망을 네. 했고, 우리가 2.9% 한다라고 하면 거기보다는 성장률이 높은 편이죠.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좀 안 좋은 것은 그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특별히 지금 세계적인 흐름 그렇죠. 속에서 나쁜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물론 견해차가 있어 보이네요. 아니 물론 우리가 뭐 선진국들하고 동일한 정도의 발전 단계에 이르렀느냐, 네.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데 현재의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 우리가 높고, 그다음에 아까 선대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사실 제가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이렇게 있다 말씀드린 거는 그 지난 3년 저희가 2013년 이후로 계속해서 3%대 정도의 성장을 네. 3% 정도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민들이 너무 나쁘다 하지만 그런 것에 비춰보면 예년하고 비슷하게 성장률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은 선대인 선생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은 저희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네. 과거 한 10여 년 정도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네.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구조적인 둔화 요인은 계속 지속해 왔다라고 하는 건 그건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뭐 상당히 구조적인 둔화 요인은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적인 다른 나라들에 비춰봐서 특별하게 과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정 교수님 하셨는데 그건 아까 김동원 교수님과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예, 근데 저도 사실은 김동원 교수님이랑 좀 비슷한 의견인데 예, 예.
아까 첫 번째 화두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3% 내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보면 우리가 과거의 고도 성장에 익숙해 있다가 3%대 성장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우리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3%대 성장에 어쩌면 만족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세계 경제는 상대적으로 호황이란 말이죠. 지금 올해 OECD에서 세계 경제는 3.8%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3.8%에서 0.1, 2% 정도는 떨어뜨려야 될 거고요. 선진국은 우리보다 낮습니다. OECD는 뭐 2.45% 정도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OECD가 2016년만 하더라도 1.5% 성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좀 높았는데 한국이 여전히 객관적으로 괜찮고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은 좀 약간은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이고 OECD는 상대적으로 지난 한 2, 3년 동안 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지금 정권은 출범한 지 뭐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정권의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고 과거 때부터 어떤 뭐 구조조정을 잘 못했다는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보다는 높은 경제 성장을 가지고 있지만 잠재 성장력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 복원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망 자체가 밝게 가져갈 수 없다는 아니, 큰 흐름은 뭐 아까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예. 일정은 예. 궤도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무슨 뭐 세계적으로 경제가 호황화랑인데 우리의 경우만 상당히 섬처럼 어렵다 뭐 이런 진단을 한 쪽이 있어서 그건 어떻게 예, 보시나요?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의 호황을 우리가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은 잘 되고 있다는 것이 해외 경제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국에 또 회복되는 만큼 못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요. 뭐 세계 호황 속에 한국만 나홀로 동떨어져 있다. 이 표현은 저는 좀 나홀로 동떨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아니, 상대적으로. 그, 예, 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원장님 이렇게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던졌습니다. 이제 진행자분께서 이제 하신 말씀에 예. 대한 건데요. 그런 인식은 사실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보자면 세계 경제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야 뭐 어느 나라든 대부분 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건 좀 무리고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진짜 뭐 호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미국입니다. 아, 미국 정도다? 정도고요. 물론 미국이 이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죠. 요즘 하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사실은 좀 그러니까 과거 한 10%대 이상 성장을 하다가 네. 이제는 한 6% 단계로 이렇게 내려왔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긴축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중국도 경기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그럼 이제 미국 미중 정도다 지금 괜찮다고 예, 보시는 미중 게? 무역 전쟁 속에서 사실 중국 경제도 사실은 뭐 예전 비하면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유럽도 뭐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다시 이제 이런 고용이라든지 전반적인 경기 지표가 좀 나빠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좀 뭐 아시는 것처럼 터키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신흥국들은 또 미국 경제가 이제 강해지면서 이른바 강달러 현상 때문에 외화자금 유출되고 하면서 또 금융위기를 겪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사실 지금 굉장히 지역별로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인식해서 우리 경제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계 경제- 다만 제가 이제 좀 예. 강조하고 싶은 건 저도 뭐 한편으로는 좀 동의하는 게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는 예전 비하면 이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볼 때 충분히 성장을 못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에서 제일 큰 부분이 저는 뭐 아까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인구 구조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 노령화되는 측면, 네. 거기에 따라 소득 여력, 소비 여력이 주는 측면 있고요. 또 한 축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중국 때문에 굉장히 덕을 봤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의 이제 뭐 이 수출 대상국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덕을 봤는데 이제는 중국한테 엄청 치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도 사실 중국 산업 대부분에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해운, 뭐 조선, 기계,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스마트폰, 자동차까지 지금 다 밀리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중국 충격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런 우리의 국내 산업 경쟁력을 네. 다시 제고하는 노력 굉장히 중요한 국제 시점입니다. 환경에 대한 진단도 약간은 지금 선대인 소장도 달리 보고 있군요. 예. 대체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경제의 경기 지표라든지 경제 상황을 판단을 할 때 결국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유럽도 미국하고 그렇게 그 경제 상황에 보조를 못 맞췄을 때 어려움을 겪은 거고 네. 거기에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미국 경제가 꽤 괜찮은 측면이라는 건 거의 모두가 일치하고 있는데 유럽이 이용 못하고 뭐 혹은 일본이 조금 덜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이용 못하고 있다는 네. 건 억울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뭐 과장된 표현을 했다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혹은 상황이 좋은데 우리나라가 그걸 이용 못하는 나홀로 좀 처져 있다. 이 표현이 조금 과장됐을 뿐이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는 우리 경제 문제를 제대로 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진다라는 예.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 있는데요. 아까 그 선대인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최근의 상황의 어려움이 고령화에 따른 소득과 소비 여력이 같이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당연히 그렇다면은 정부의 정책은 이것을 좀 보완하고 뭐 보충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좀 돼야 될 것인데 정부가 내걸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상황에 대한 뭐 적절한 대책이라고 보시는 우선요 그 전에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가 성장론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최저임금 관련은 이제 인상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 전략 정책에 따른 걸로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대인 소장? 정부에서 네. 속도감 있게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뭘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 장하성 실장 청와대 이제 장하성 정책실장께서 이제 밝힌 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최저임금 통해서 인상하고. 저소득층의 이제 이 소득을 올려주는 예. 시장 소득을 올려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가계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쓰게 되는 지출 이런 것들을 비용 부담을 들어줌으로 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이런 정책.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가능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비용 부담. 예를 들면 뭐 사실은 저는 제일 큰 거는 뭐 이 교육비와 부동산 이 가격 거품을 빼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거시경제 차원의 다른 이제 정책들이 좀 수반돼야 되고요. 어쨌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종 뭐 가계 지출 비용들을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 주로 이제 복지를 통해서인데요. 공공소득 이전을 통해서 가계 이제 이 소득 여력을 이제 좀 확충을 해주겠다는 뭐 이런 네. 차원으로 저는 뭐 그때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지금 한국 가계에서는 이 소득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부족하면 이제 소비 지출 여력이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또 기업에 대한 서비스와 또 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로 이제 자체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보자면 가계 소득 여력을 늘려서 또 소비를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다. 네. 이 방침인 거고 저는 그 기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선대인 소장도 장하정 실장이 발표했던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논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일반적인 용어는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빼놓고 나서 나머지 구체적인 정책이 뭔가에 대해 좀 불명확해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 방향이 지금 맞고 필요하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득주도 성장의 뭐랄까요 기본 정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 10여 년 사이의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현상으로서 우리가 많이 지금 그 좀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기업의 소득은 늘어났는데 가계의 소득이 줄어든다. 즉 기업은 부자가 되는데 가계가 좀 가난해진다. 즉 우리나라 내에서 어떤 가계 소비라는 어떤 수요가 창출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은 많았고요. 또 그리고 묘한 건 대단히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났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 즉 저변이 좀 약화됐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었죠. 과거의 그동안의 흐름을 얘기한 겁니까? 최근의 상황 과거의 흐름이요. 예. 그 흐름을 아마도 좀 바꾸는데 앞에 정부들이 크게 노력하지
있지 않았다라는 반성을 예.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저는 이 정부가 그 한쪽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저는 좀 가슴에 크게 와닿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해오는 데는 많은 경우 공급 측의 실력을 네. 쌓아오면서 이렇게 키워온 게 사실이거든요. 네. 수출 그리고 제조업의 성장 이런 것이 기반이 되었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소홀히 하는 네. 정책적.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아까 우리 선대인 소장께서 잘 설명한 그런 패키지만 들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는 것하고 성장하고는 결합하기 어렵다고 보시나요? 기여는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몽땅 경제 성장을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하는데 모든 해결책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곤란하다고 좀 이 부분은 제가 뭐 잇따라서 조금 반론을 하면 좋겠는데요. 성장 전략, 성장 정책이 부족하다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만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혁신 성장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이런 신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죠. 물론 뭐 이 정부가 의도하거나 밝힌 만큼 이 혁신 성장이 같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은 정부의 이제 어떤 이 쉽게 말하면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 정책으로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하지만 혁신 성장이라는 것은 이른바 산업의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또 규제 혁신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이 그와 맞물리는 교육이라든지 노동시장 이게 이제 어떤 개혁까지도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진통도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한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그냥 분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저는 성장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공급 위주, 즉 기업 쪽 입장에서 기업들한테 뭐 각종 대규모 사업을 벌려주고 큰 사업을 하고 나면 그 기업들이 주도해서 낙수 효과에 따라서 이른바 이제 이 국민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구조를 부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몇십 년 해오는 과정에서 낙수 효과 거의 사라지고 또 공급 위주의 그런 정책으로는 대기업들만 도와줄 뿐이지 뭐 그 이하 중견 중소기업들을 살리지는 못했다. 이런 반성이 이제 있어 왔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소득 격차도 커지면서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여력이 너무 부족해진 상태다. 그래서 이 소득 여력을 키워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증가하고 이것 자체는 국민 경제 전체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 또한 성장 정책의 한 축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김연학 교수 하시고 다음 정세현 교수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 정책의 축이 세 가지입니다. 공정 경쟁하고 혁신 성장 그리고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인데 네. 저는 뭐 그 세 가지 기본 정신 키워드를 굉장히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강론에 들어가서 보면 이건 소득 주도 성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 정책 혹은 복지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성장에 기여하지만 주성장 정책이라고 보기로 했거든요. 주성장 전략은 아니다. 예. 과거의 정권들이 너무 그 공급 위주의 성장 정책에 방점을 맞췄다면 문정부는 조금 더 복지라든지 분배 방점을 맞추겠다. 그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른바 분수 효과에 이제 기인한 이론인데 낙수 효과, 분수 효과 논쟁은 뭐 다 아는 거니까 사실은 뭐 경제학자들 분석에 하면 낙수 효과보다는 분수 효과의 그 경제 성장에 끼치는 그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더 크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한계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같은 자원을 저소득층에서 배분했을 때 그분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한다. 그래서 경제 선순환인데 소비가 진작이 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그 이론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요 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 기여도는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조금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국 그 성장은 공급 측면에서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설비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산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 성장을 위한 주는
혁신 성장 지금 정부가 좀 화두를 잘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과거처럼 대기업 무조건 지원이 아니고 네. 새로운 신기술이 발견으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라는 기회를 잡자는 그럼 것이고. 셋 간에 충돌할 소지는 없는 겁니까? 지금 저는- 소득주도하고 혁신경제하고 공정경제 간에 저는 충돌할 소지가 없다고 없다. 합니다. 다만 워딩에 있어서 이걸 성장 정책,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모든 정책의 근간인 네. 것처럼 이렇게 된 거.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혁신 성장 쪽에 지금까지 정부의 움직임과 이런 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만 가지고 성장이 되느냐. 네. 근데 저는 이 정책에 기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올리 성장 정책에서 포장이 네. 되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득주도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게 성장 전략의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시네요. 저도 김연학 교수님의 의견하고 좀 비슷한 편인데요. 이 세 가지는 한 세트로 예.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은 빼고 공정경제 빼고 그러면 혁신 성장만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세 가지가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정책 했으니까 소득주도 성장 다 했으니까 이제 공정경제, 혁신경제 하자. 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득주도의 소득주도 성장의 하나의 정책으로서 최저임금이 먼저 시작은 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방향인 것이지 그것이 네. 이제 최저임금으로 동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향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왜 복지 주도로는 표현을 안 했냐면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2차 분배에 가깝고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이제 가계에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지만 세금을 걷어서 주는 것이고 네. 소득주도 성장은 1차 분배 단계에서 임금을 좀 높이 주자라고 하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편인데 왜? 한국에서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근데 잘 안 돼요. 한국에 그러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임금이고 열악하기 때문에 다 일본이나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저임금 구조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라든가 정부가 이야기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예. 지금 계속해서 저임금 상태에서 두면은 기업이 이 저임금을 이용해서 그냥 저부가 가치 추구하는 그런 산업으로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을 높여주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패키지는 혁신 성장과 공정 경쟁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충분하지 않고 더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보완책을 마련해내서 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아까 종합적인 진단을 부탁드렸을 때 몇몇은 지금 최근에 상황이 괜찮은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다 했었는데 그중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크게 보면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 상황 관련된 얘기였었고 가계 소득에서 상위 20%하고 또 하위 20% 관련된 격차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 전에요. 지금 이제 라이브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분들은 의견 주셔도 괜찮고요. 우리 패널 네 분 의견 들으면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질문을 조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먼저요, 고용 관련해가지고 뭐 지난번에 5,000명 뭐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상당히 컸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특히 일자리 정부 해가지고 상황판까지 올려놓던 정부가 그러냐라고 반박이 나왔었고 비판이 나왔었고 또 사실은 이런저런 배경이 있다. 뭐 다양한 설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고용 관련입니다. 우리나라 고용 지표라는 것이 대단히 지금 아직 정합이 돼서 굉장히 잘 갖추어진 통계가 아니라는 점이 일단 일부 신문에서 나왔던 5,000명 관련해 가지고 고용 쇼크라는 표현을 할 만하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 주위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면 예.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느껴져요. 이게 뭐 흔히들 얘기하듯이 몽땅 예를 들자면 뭐 일부 신문에서 굉장히 선정적으로 주장하듯이 어떤 최저임금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다 하고 다 덮어 씌우는 그런 류의 주장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인에 대해서는 달리 보지만은 그러나 현상의 문제가 있는 분명하다. 이렇게 고용의 현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네. 부분에 대해서
고치고자 하는, 즉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정부도 우리 고용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그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방어적인 자세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비판적인 쪽에서도 지나치게 어떤 이렇게 억지로 경강부회하는 식의 비판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고용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산업은 이미 고용을 더 늘릴 힘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역시 좀 한계에 이르르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연학 교수님 말씀했듯이 신산업을 좀 창출을 자꾸만 해야 되는데 신산업 창출의 길이 꽤 막혀 있어요. 이건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곤란한 것 같고요. 이 기업 구조라든지 우리 경제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원인이 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쟁점 토론의 제목이 경제 체질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를 빨리 일으키지 않으면 고용 문제는 자꾸만 제기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래지만 조금 더 오늘 말씀드리는데 쟁점 토론이라기보다는 거의 의견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좌담회식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근데 굳이 토론회가 의견을 갈려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그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결과는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현재 일자리 창출 그 폭이 과거보다 줄어든 것은 생산 인구가 과거보다 적게 공급되는 공급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예전보다 못 만들어내는 공급 측면에 양쪽에 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둔화까지는 맞다. 그리고 이 둔화는 올해 시작된 건 아니고 계속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되어 온 것이고 사실은 아시겠지만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 후행 지수입니다. 사람들이 경기가 나쁘다고 금방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도 1년, 2년, 3년 버티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자르거든요. 지금 올해 갑자기 예전보다 고용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것의 이전 단계를 원인은 봐야 된다. 이거는 한 3, 4년 전부터 이미 지속이 되어서 사실 저희 동네에 있는 가게들도 가보면 3, 4년 전부터 하루에 손님이 1명, 2명이었거든요. 그럼 일부 여권 인사들이 얘기하는 박근혜 정부 책임론도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꼭 누구의 이름을 그러니까 얘기해야 일부 되긴 여권 하지만 인사, 지속되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지속되어 온 문제이고 이것은 자꾸 이것을 최저임금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현 정부가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오래된 지속된 문제이고 아주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이다라고. 문제 심각성 공유 인식하고 또 너무 최저임금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과도하게 돌리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은 또 공유하시고 다만 지금 고용 상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계시네요. 고용 상태는 지금 심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작년 동기 대비 이게 계절적 요인이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작년 동기 대비 우리나라의 그 15세 이상 인구는 24만 명이 늘었는데 그 일자리는 다 5천 개밖에 안 늘었다는 거는 그 전에랑 비교해 보면 그 2016년 대비 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퇴직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한 거죠. 24만 명 공급은 늘었는데 일자리는 5천 개밖에 공급이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일부에서는 이제 퇴직자들이 예전에 많아지고 지금 진입자가 작기 때문에 지금 수가 새로 신규로 진입한 전체 수가 작을 수밖에 없다. 통계는 보면 항상 뭔가 변명거리는 만들어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죄송한데요. 여쭙고 싶어서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 인구를 이야기하는 생산 가능 인구. 15세 전체 인구가 24만 늘었다는 경제활동 인구는 8만이 늘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15만 늘은 거죠.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 가능 인구가 24만 명 늘어났다고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인구가 일단 15세 이상은 생산 가능하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왜냐하면 통계청 자료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15세 이상가 15세 이상이죠. 자, 64세까지로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다른 게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취업자라는 것은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생산 가능 인구 중에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이게 그걸 모수로 해서요. 그러니까 64세 이상은 실업률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15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건 고령 인구가 들어가서 통계가 사실 여러 가지 고용률 노동 15세에서 의사가 64세가 없거나 있고 노동할 15세에서 29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구별해서 잠깐, 하시면 잠깐 될것 같아요. 얘기하시고 그다음 제가 다른 이야기 얘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아니, 지금 그러니까요. 잘못된 팩트를 지금 아니, 제시하시는 것 예, 같아요. 저는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무슨 잘못된 팩트를 저는 일단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네. 그 15세 이상 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24만 1,000명이 늘었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8만 6천 명이 늘었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15만 5천 명이 늘었어요. 근데 경제활동 인구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64세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인구를 지금 얘기 말씀하시니까 그 전해에 비해서 인구는 이 15세 이상 인구가 35만 9천 명이 늘었는데 네. 일자리는 31만 5천 개가 늘었습니다. 하여튼 데이터는 그 취지를 먼저 그러니까 말씀 취지는 제가 네. 말씀드릴 취지는 15세 이상 인구 증가 숫자하고 일자리 늘은 숫자가 거의 비슷한데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은 15세 이상 인구 늘은 거에 비해서 일자리 증가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증가 추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네, 제가 그 그다음에 부분 이제 관련해서- 또 보면 이제 그래서 인구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이제 그 일자리 질은 좋아졌다. 예를 들어서 상용 근로자 27만 명 증가했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보면 공공 부분은 살짝 일자리 질이 좋지 않습니까? 늘은 게 작년 1년 동안에 21만 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통계를 갖다 대 저런 통계를 갖다 물론 이유는 다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는 힘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 뭐 수치 관련도 같이 네, 곁들여서 아니 뭐 다른 제가 의견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했던 건요. 뭐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팩트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 김 원장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신 건 뭐냐면 제가 15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용 통계를 낼 때는 고용 관련한 통계를 낼 때는 15세 이상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70대나 80대 노인분들 경우에는 우리가 취업자나 실업자 범주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고령화에 따라서 64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보통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예. 생산 가능 인구를 베이스로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경제활동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그 경제활동 인구를 모수로 해서 취업자와 이제 실업자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아까 비춰봤을 때 뭐 지표는 네. 어떠냐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아까 5천 명 늘어났다고 하는 건 7월 한 달만 보면 사실은 크게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이 취업자 수 그러니까 증가폭이 상당히 줄어든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우리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제 활동 인구도 시기라는 줄어들고 것이 긴 흐름입니까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입니까? 계절적 요인이 아니라 네. 우리가 올해가 거의 변곡점처럼 지난해가 예를 들면 경제 활동 인구가 30만 명 가까이 늘어나다가 올해 20만 명, 30만 명씩 늘어나다가 올해 들어와서 10만 명대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자 수 증가폭도 사실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희망자도 같이 감소하는 겁니까 지금 그럼 신규 취업 희망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취업자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취업 뭐 의사나 능력이 다 있는 사람들이 취업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 실업자는 그런 의사와 능력이 다 있는데 일자리를 못 찾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취업자 수 증가폭을 제가 이제 이 최근 몇 년간에 경제 활동 인구 늘어난 거랑 취업자 수 증가폭을 이렇게 따져봤는데 거의 한 8, 90% 이상 연동합니다. 그게 월별로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하셨던 7월의 경우에는 경제 활동 인구가 뭐 예전보다 많이 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5천 명밖에 안 늘어난 건 이건 사실 뭐 좀 다른 달에 비해서도 많이 늘지 않은 건 맞는데 이게 월별로는 또 진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당장 한 달의 경우만 보고 경제 활동 인구 8만 명 늘어났으니 5천 명밖에 안 늘어난 건 그래도 적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하여튼 최소 몇 달간은 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5천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근 이 취업자 수 증가폭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산 가능 인구, 그에 따라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인구 감소 현상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이걸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양 상당수의 언론들이 그렇게 몰아가서
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 저는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따져야 될 부분은 이게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건 누구나 여기 나온 분들도 동의하고 네. 이걸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동의할 텐데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이걸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수치를 왜곡한다든지 또는 그 인과관계를 혼동해서 뭐 악의적인 공격을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배제하고 우리가 좀 논의를 할 제가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질문 짧게 선대위 원장 짧게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지금 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서 네. 취업자 수도 감소할 소지가 흐름이 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 그게- 상대적으로 네. 잠깐요. 네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실업률도 뭐 정체되거나 최소한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실업률 추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업률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올해 7월 경우에 이제 3.7%였는데요. 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다소 오른 건 맞습니다만 이게 실업률이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별히 올라간 게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지금 실업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추세로 보자면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정부 총리 시기인 2014년, 2015년에 오히려 실업률이 빠르게 올랐고요. 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실업률 상승 속도가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는 네. 편입니다. 저는 이 가장 큰 문제가 이건 아까 표현을 할 때 악의적인 이렇게 저도 선정적인 이런 표현을 했듯이 거기에 정부가 일희일비 해가지고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가 일자리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인식을 같이 했으면 방어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일자리 정책은 이렇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해법에 특히 주목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늘림으로써 어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패키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악의적인 공격, 선정적인 공격 그걸 방어만 해버리고 거쳐버리면 이건 큰일이 되는 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경종을 울릴 필요가 말씀하셨으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가 이게 줄어드는 건 저는 통계청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최저임금 때문에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둘째로 팩트인데 말씀 들어보세요. 자꾸 그거 끼어들지 마시고. 그리고 둘째로 공급이 5천 개는 공급은 수요가 아닙니다. 지금 신규로 일자리를 들어오는 사람이 숫자가 젊은 인구 줄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5천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시장에 들어오는 이게 작년에 정부도 32만 개로 목표를 했어요. 그러다 네. 18만 개로 목표를 줄였는데 실제로 물론 저도 이 5천 개랑 일시적 현상을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올해 보면 한 10만 개 이 정도로 줄다가 5천 개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물론 이제 인구가 줄고 있는 것처럼 그건 후행지수고 일단 일자리 자체가 시장에 나오는 일자리 자체가 현저하게 줄고 있다. 그걸 제가 통계청 자료 가지고 하는 말씀. 그거는 경제활동 인구 저는 뭐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처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제학 다 공부한 사람이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경제활동 제가 인구나 경제학 비경제활동 인구나 교수시니까, 예. 어느 보더라도 인구는 작년 동기 대비는 많이 늘었어요. 네. 자,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안 이 됩니다. 말씀은 짚고 가고 싶은데요. 장세훈 교수. 예, 아니, 이 말씀을 네. 짚어야 돼요. 뭐냐면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도 팩트는 맞아요. 근데 팩트인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팩트여야 되거든요. 제가 주장한 건 없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비교를 정확하게 하시려고 하셨으면 15세에서 64세까지로 한정된 생산 가능 15세에서 인구를 24세까지 통계도 비슷합니다. 추이가. 그 이야기를 추이가 비슷한데요. 근데 너무 근데 이렇게 제가 논의를 불리기 싫어서 통계청의 첫 페이지에 나온 그 숫자를 말씀드리고 자, 이게 네. 브레이크다운해서 저기까지 가시고 그걸 15세 이상으로 다 알겠습니다. 포괄해버리면 안 아마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조금 서로의 강조점이 다른데 아마 시청자들 판단에 맡기고요. 정세영 교수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아이고, 오늘 토론을 이제 즐겁게 재밌게 하려고 열띠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 같다는 이렇게 해야 시청자들 생각이 예,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구분을 해줘서 했으면 뭐 왜 그러나 저도 통계를 보면 이 생산 가능 인구에서는 인구가 오히려 줄어드는데 또 그만큼 또 일자리도 그러니까 이게 취업도 줄어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쇼크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게 일자리다 뭐다는 다 절대적인 수치여서 비교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실업률도 그렇고 제일 조금 그래도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률 데이터가 저는 되게 객관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나이에 있는 인구가 늘었든 줄었든 그 나이에 있는 인구가 몇 명이 일하고 있느냐, 네. 노동시장에 비율로 봤을 참가하든 때요. 그렇죠. 네. 그렇게 고용률 지표로 전체를 보면은 네. 아주 미세하게 0.1%포인트 떨어졌을 뿐이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연아 교수님께서는 지금은 안 그래도 미래에 그렇다. 뭐 그것도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그럴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올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라고 친다면 고용을 지표만으로 놓고 본다면 네. 그 세부로 들어가면 어디는 좋고 나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고용률 지표가 과거보다 나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 네. 7월 데이터가 상당히 나쁘게 나왔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통계가 엉망이라는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을 이 샘플 수 자체가 통계 엉망이라는 것은 국가 통계가 엉망이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강력하게 통계청 통계가 엉망이라는 예,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용 통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통계청에서 자세히 발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있다라고 최근에 생각이 느끼신 들고요. 겁니까? 오래전부터 느끼신 겁니까? 오래전부터 느낀 건데요. 근데 왜 지속돼 왔죠, 이게? 그것을 잘하려면은 돈도 투입해야 되고 다른 고용부나 이런 데랑 협업해야 되고 사실은 이게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것 자체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이 고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그 샘플로 하는데요. 이것도 표본으로 하는데 가구가 3만 5천 가구입니다. 이 3만 5천 가구를 가지고서 모든 산업을 다 대표해서 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 제가 그 본 통계에 따르면은 그 의료 보건업에서 그 고용이 많이 는 것으로 딴 데는 줄었는데 제조업이나 근데 의료 보건업에서 남성 노동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의료 보건업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해서 대부분 다 여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고용 동향이라고 하는 것이 왜 또 그러냐면은 이것을 그 사업체 기업에게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게에게 가서 조사를 하기 네. 때문에 문제가 네. 많습니다. 그 부분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 통계 엉망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근데 또 우리 제가 정세- 너무 과장스럽게 얘기한 것도 아니 있습니다. 우리 정세영 교수님이 지적한 부분은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죠. 네. 우리나라 통계가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는 근데 경제 통계 활용하시는 산업연구원장 다시고 하셨을 때 그런 문제 지적 안 하셨어요? 문제가 있네요. 네. 분명히. 그런데 그걸 이제 특히 이렇게 조사라는 통계, 가계조사, 고용조사라는 부분이 우리 정세영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일찌감치 인식이 되어 왔었고요. 그걸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지금 네. 계속 그렇게 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역시 지금의 문제가 있다라는 건 그 통계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네. 건 문제가 있지만 트렌드, 추이를 보고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인정할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네, 하고 싶습니다. 잠깐 아까 제가 유튜브 또 페이스북 라이브에 의견 주시면 소개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몇 개 좀 소개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견 자주 주시는 분인데요. 먼저 하나 커피 트래블러님입니다. 자주 주시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 않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수출이 성장률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 이거 우리 경제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전문적인 견해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돈이 일부 특정 대기업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고용지표가 좋아진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아까 소득 격차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가 지표 구체화된 논란 두 가지 따져보자고 했는데 하나가 고용지표 논란이었는데요. 하나는 그 소득 격차 상하 지난번에 통계청 발표 20% 논란이 이전보다 악화됐느냐 말았느냐 이런 얘기했는데 이것은 좀 짧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악화됐느냐 여부 문제하고 또 그 원인을 예전의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과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 좀 한두 분 짧게 짚어보는 제가 거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소득 불평등은 지금 외환위기 이후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계속 좀 악화되고 있다. 예,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그 악화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네,
뭐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가계 동향 조사 그 자료를 가지고 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뭐 최악의 뭐 분배 지표가 나왔다. 네, 통계청 발표는 20% 상하 이 얘기죠. 예,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의 뭐 결과물이다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통계는 이 가계 동향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뭐 저는 사실 뭐 수백 번 들여다본 통계이기도 합니다만 그 조사의 표본 샘플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건 뭐 최근 많이 한 보도도 몇 년 했고요. 사이에. 예. 그러면 표본 샘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그 표본 샘플이 바뀌기 이전에 그 지표들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가장 악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새로 이제 들어온 표본 샘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소득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걸 파악하는 건 어쨌거나 의미가 있는데 이전의 통계하고 비교해서 뭐 가장 악화된 거다 이렇게 네. 이제 그 분배 지표를 통계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좀 네, 문제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 추세는 뭐 오히려 역전되기보다는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을 아직까지는 뭐 네. 그걸 충분히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제일 정확한 건 뭐 아시는 것처럼 토마 피케티라는 네. 뭐 이제 이 불세출의 학자가 이야기한 건 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작업들은 사실은 이제 한국어로 치면 국세통계연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국세청 소득 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하면 제일 좋은데 한국의 국세청은 그런 정보들을 거의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계 진위 동향 계수 같은 게 조사라는 중요한 변수가 뭐 척도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계 동향 조사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그거 제가 좀 추출하는 말씀드릴게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통계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통계라도 일관성 있게 잘못되면 그 추세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말씀 하나 드릴 수 있고요. 가계 소득 동향의 통계는 믿을 수 없다는 건 저도 동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샘플이 너무 적어요. 일단 우리나라에 2천만 가구가 있는데 5천 내지 한 8천 가구. 네. 그게 1963년부터 쭉 했던 건데 처음에는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대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을 조금 줄여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5분위 배율이 뭐 한 5배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더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2011년부터 개선된 게 가계 금융복지조사라는 게 그 동향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통계청이 하는 건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네. 한국은행이랑 국세청의 자료를 협조를 얻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면접조사에다가 그 표본도 큽니다.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1인 가구 다 포함하고 그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진위 계수가 기존 조사에 0.3이 나오는데 이게 0.357 정도 네. 나오고 5분위 배율도 한 7배 정도. 그래서 사실 이 논란은 사실 여당에서 좀 키운 면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통계인데 작년 4분기에 조금 배분율이 좀 좋게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또 한번 해보니까 올해 안 좋게 나온 건데 사실 저는 예. 차제 과거의 통계 말고 새롭게 하고 있는 가계 복지 고용 그 알겠습니다. 금융 통계를 네.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로의 반성적인 과제로 그냥 정리를 좀 하고요. 저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엉망이라고 했던 것은 사과드리고요. 아니, 사업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개선의 여지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트렌드는 중요하지만 그래서 네. 지금 나와 있는 거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 그냥 체감적으로 부울경 지역에 조선산업이 문을 닫고 군산에 GM이 문을 닫았으니까 예. 부지는 확실한데 매달 뭐 7월에 5천 명이고 뭐 이렇게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현재 통계가 약간 그래서 좀 예.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 한 가지 저도 예. 네, 짧게 우리 주십시오. 저 선대인 소장님이 국세청 자료라는 표현을 했는데 실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서 소득 조사에 활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나오면 기업의 비밀도 드러나고요. 예. 그야말로 모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청 조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베스트라는 건 모든 경제학자들이 인정하지만 그러나 참 활용하지 못하는. 여기서 조금 혼동은 정리해야 되는데요. 국세청 자료라고 한 건 제가 개별적인 자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국세청에서 예를 들면 소득 뭐 0.1% 또는 뭐 0.01%라든지 1% 초고소득층 네. 이런 거에 관련한 자료들은 그걸 지금 사실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걸 조금 더 이야기하는 정밀한 자료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 지금 선대인 소장은 얘기했는데 뭐 개별적인 자료를 얘기했던 게 아니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 재정 정책 관련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이제 정부에 제출한 게 내년에 470조 5천억 했단 말이죠. 기준으로 봤을 때 9.7% 인상인데
어쨌든 간에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러는데 정부의 예산 지금 내년 예산 책정한 것하고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 내년도 예산은 역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예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떤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예. 다만 처음에 시작한 우리 논의를 시작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혹은 사회복지 그 비중을 좀 더 높여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 김연학 교수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어떤 복지 분배 쪽에서 방점을 둔 그런 정책의 재확인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저는 많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 확대가 성장 전략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니다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죠. 산업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은 부족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자면 뭐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패키지도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세로 계속되는 건 좀 우려스럽다라는 지적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이 경제에 대한 판단이 좀 일자리 상황도 좀 나쁘고 네. 뭐 그게 추세적이든 지금 이건 그리고 경제 전체의 여러 가지 지표들도 나빠지는 상황에서 네. 약간 경제를 부추기기 위한 공급 측면에서의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 예산 지적은 편성 구성에 대해서 예. 조금 이제 의아심을 갖고 있네요. 네. 그 기존에 우리나라와 다른 OECD 국가들의 재정 지출 구조를, 그러니까 재정 지출 규모나 네. 각 경제 분야, 복지 분야 얼마 쓰고 있느냐를 GDP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경제 분야 지출이, 그러니까 경제 분야라고 하면 SOC, R&D 주로 기업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것인데요. 네. 그게 GDP 한 6.5% 되고요. OECD 평균이 4.5%가 됩니다. 복지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가 GDP 20% 정도를 평균적으로 지출하고요. 우리가 10% 정도 지출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구조만 보면은 우리는 경제에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경제람주로 이제 성장 동력과 관련된 부분이겠네요. 네. SOC, R&D, 뭐 기업의 뭐 해외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지원. 그래서 많은 또 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중소기업에 너무 많은 돈을 줘서 좀비 중소기업을 양성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러니까 기업들 지원하는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어떤 적재적소에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군산 지역의 GM 자동차 문제 같은 네. 경우에 지금 미봉책으로 놔뒀는데 향후에 이것을 뭐 친환경 전기 자동차로 한다든가 만다든가 어떤 그러한 계획이 좀 안 나오는 것 이런 것들. 네. 아니면 부울경 지역 이런 것들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해오던 대로 중소기업에게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예산 구조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복지 부분은 더 늘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데 슈퍼 예산의 정의가 무엇인지 과거보다 가장 크니까 슈퍼 예산이라고 하면은 해마다 슈퍼 예산이거든요. 계속해서 규모는 커왔기 때문에 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 지출 규모는 OECD 국가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네. 너무 작아서 올해 좀 높이니까 좀 많아 보이지만 향후 몇 년간은 더 키워서 복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울경 지역에 지금 영세 조선업체에서 방출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 재훈련시켜서 다른 제조업에 취직시켜야 되거든요. 재훈련이 1년, 2년 걸릴 건데 이 사람들 먹고 사는 생계 문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복지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슈퍼 예산이라고 절대 할 수 없고 네.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봤을 때 지금 GDP 대비 정부 예산이 그렇게 큰 것 아니다. 더구나 아까 성장과 관련된 분야가 좀 작고 복지가 많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정세영 교수는 그냥 절대 액수로만 보자면 복지는 OECD 기준 절대 부족하고 오히려 경제 관련된 부분이 많다. 다만
적재적소에 활용할 것인가 문제다라고 얘기해서 좀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예, 저도 뭐 정 교수 말에 공감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어차피 문정부가 예. 어떤 복지라든지 과거의 정권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복지 비출이 GDP의 10%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뭐 최근에 또 내려갔다 간신히 10% 넘었죠. 북유럽 또, 예. 수준으로 뭐 하루아침에 올릴 수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는 건 맞고요. 또 저도 대기업에 CF를 해봤지만 다행인 것은 이렇게 예산을 늘림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가 GDP 40% 이내 컨트롤되고 있다는 거. 그게 뭐 빚을 내서 산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복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뭐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사실 기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기업에다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직접적으로 정부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건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말씀드린 그럼 기업의 지금 이제 투자 여건은 정부 재정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가 다른 차원에서 규제 완화라든지 뭐 기초기술 뭐 지원이라든지 뭐 인프라 또 인프라는 아까 말씀하셨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내년에 조금 줄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복지비 지출할 때 저는 이제 일회성으로 지출돼서는 안 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돈이 헛되게 누수되지 않게 잘 좀 디자인해서 지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아까 김동훈 교수께서는 일관되게 지금 현재의 일자리라든가 고용 동력은 뭔가 새로운 산업부터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일관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기업들의 투자는 재정 전략뿐만이 아니라 다른 규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정부에서 지금 몇 가지 정책을 국회에서 요구했는데 심지어는 하나 예를 들자면 최근에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에 은산분리 여권 내부에서 정리가 좀 못하고 그런 상황 같은데 여권 내부에서도 오히려 뭔가 4차 산업 관련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반발도 있고 하는데 이 규제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아니 저는 근데 왜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안 하십시오 그러면.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러세요. 기본적으로는 정세현 교수님 잘 지적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가성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 뭐 복지 지출은 늘리고 뭐 SOC 예산은 많이 안 늘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OECD 국가에 비하면 너무 지금 복지 쪽 지출이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꾸준히 열심히 늘려가야 되고요. 특히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이제 이게 소득주도 성장하고도 맞물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예전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부고속도를 놓아서 그걸 가지고 성장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한편으로는 이 저소득층 가게라든지 이런 쪽 복지를 확충하고 또 이 삶의 질을 올리는 방향으로 사실은 해서 질적인 어떤 성장들을 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실 그게 아까 뭐 질문에도 올라왔었는데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 말씀 드리고요.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이렇습니다. 이게 흔히 진보라고 하면 뭐 규제를 또 너무 완화하는 걸 반대 뭐 이렇게 많이들 또 인식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스탠스를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규제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또는 규제 완화를 부르짖을 때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뭐 재벌 대기업들의 어떤 독과점 구조를 온전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오히려 뭐 새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또는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들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던 네. 측면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사실 다른 세계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한국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규제들은 저는 일정하게 가감하게 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 건강, 안전,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규제가 느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강화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에 대해서 제가 네. 평소에 규제 관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제가 뭐 규제 개혁 주장을 많이 해왔고 규제 학회 회장이라는 것도 했었던 입장에서 보면 규제 학회면 규제하는 학회인가요? 규제 개혁을 하는 학회입니다. 그 길에서 그렇게 짧게 했더니 그런 현상이 있네요. 우리나라가 우리 선 소장께서 잘 얘기하셨듯이 좀 규제 개혁을 잘못된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많이 추진해온 그런
흔적이 있어요. 역사적인 실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말하자면 잘못된 아까 말한 대기업의 민원 채워주는 방향? 기업의 그런 겁니까? 민원, 뭐 아하. 대기업만이 아니고 중소기업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혹은 경기 부양적인 측면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규제 개혁에 대한 피로도가 좀 있고요. 근데 제일 핵심적인 게 저는 규제 개혁이 지금 필요한 게 선 소장께서 잘 지적했듯이 신산업을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을 창출하는 부분의 규제 개혁이 필요한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은 굉장히 지금 현재의 상황에 좀 안주하려는 집단들이 많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현재 규제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주하려고 하는 쪽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부분에 신산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산분리도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기존 은행 업계에서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하는구나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규제 개혁을 할 때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인터넷 전문 은행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굉장한 정치적 제스처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기득권이라 하지만 오히려 자기의 그 입지가 줄어드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좀 소득이 좀 줄어드는 걸 좀 막아주는 장치와 함께 규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규제 개혁은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뭘 기획하는 스타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굉장히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규제 개혁이라고. 네, 뭐 규제 개혁 얘기가 나왔는데요. 규제 개혁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정부 정책 관련해 가지고 뭔가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이 사안은 꼭 좀 입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하나씩 지목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세훈 교수님. 갑자기 예상이 없는 그럼 질문이 다른 분 있어서. 생각나시는 분 먼저. 제가 먼저 좀 하나가 아니고 사실 5개 문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예. 은산분리 완화, 개인정보 규제 완화, 원격 진료, 의료기기 규제 완화, 공유경제 활성화. 정말 문재인 여당에서도 대통령이 제안하는 것이 입법화되면 좋겠다. 예, 그 5가지 여당에서도 내부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좀 그래서 이번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공감하시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도 설득하고 그 여당에 말하자면 반대하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뒤의 세력들도 좀 모아가지고 말씀도 들어보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일단 그거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아까 지금 법안이라고 5개는 안 들어가 있죠? 지금 들어가 있는? 이거는 이제 규제 개혁 쪽이고요. 규제 개혁 저는 이제 쪽이고. 민생 법안들 예. 민생 법안들이 1차로 처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김동 선대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한국에서 말로는 엄청나게 이렇게 떠벌려졌는데 실질적인 진행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사회적인 합의가 모아지려면 또 한편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이 개혁을 위한 저항을 좀 이렇게 완화하려면 사실은 이 노동에 있어서 노동을 존중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이른바 새로운 그 신산업을 키우기 위한 그 교육 체제도 사실 마련돼야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그런 뭐 준비라든지 이 미래 비전 전략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득주도 성장만 너무 치고 나가니까 이게 이제 또 분명히 이제 좀 이 공격을 받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영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이야기했지만 카드 수수료 문제, 가맹점 수수료 문제, 또 이 입지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을 자영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좀 패키지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분양제라든지 보유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감하게 개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대인 소장 얘기 중에서요. 정부가 같은 정책을 취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워딩을 해나가느냐 그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논쟁이 확산될 소지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SNS 통해서 나온 몇 가지 의견 소개하다가 하나만 소개하고 말았었는데요. 한 2개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야윤님의 의견입니다. 정책이 잘 진행되도록 국회나 정치권에서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나라는 싶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이론이 성립되도록 노력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요라는 의견이었고요. 주지원님의 의견입니다.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여야 따로 없이 다 같이 도와서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주문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말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경제 상황과 이후에 정부의 정책, 경제 정책 방향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 한 개인적으로 30초씩 들으면서 가고자 합니다. 김연학 교수님부터. 예, 경제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가지 축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성장 없는 분배가 있을 수가 없고 또 분배만 강조하다 보면은 뭐 파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 우리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 성장만 강조되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 저는 기본적으로 분배 정책에 가깝다고 보고요. 네. 혁신 성장과 똑같이 두 바퀴 축이 같이 가서 성장도 하면서 분배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체제를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선대위 소장. 뭐 저는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이른바 비용 부담이 되게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교육비 부담이 크고요. 또 부동산 주거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서 다른 뭐 성장을 한다거나 뭐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해봐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지출한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노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저는 두 가지를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경제 정책은 뭐 시그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의 진정한 의도는 사실은 따로 있는데 국민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느냐? 국민들에게 기업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정부가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만 올바른 판단을 경제 주체들이 해나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이 토론 도중에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아직도 저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참 장애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가고 있는 꽤 많은 과거에 쌓아왔던 문제점을 고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성을 꽤 인정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이라 하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모두의 힘을 좀 모아서 경제 성장을 우리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영 교수님. 예,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함께 뛰어야 성과가 나는 것인데 지금 소득주도 혼자 뛰고 공정경제 혁신경제에서 성과가 안 나서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이 혁신경제에서 지금 모든 관심이 4차 산업에 가 있다 보니까 신산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도 규제를 좀 개혁하고 하면 얼마든지 창업과 취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아시아 항공시장은 이미 저가 항공 산업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항공 운송 학과가 있어서 학생들이 몇만 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한 6개의 저가 항공 업체들이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업자들을 보호하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업자들에게 과열 경쟁이 된다라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규제만 진입 장벽만 낮춰줘도 창업, 취업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뭐 두 가지 차원에서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또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한 시기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새로운 4차 산업의 혁명이 필요한 구조조정의 전환기 잘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침 어려운 시기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정부의 경우도 같은 정책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더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워딩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